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교실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도전이 한양도성을 설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었죠. 한양도성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성리학적인 이데올로기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다뤘습니다. 근데 경복궁을 짓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다고 그랬죠. 물론 야사 내용이긴 해요. 무학대사는 경복궁을 동향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래야지 장남의 기운이 강해져서 조선 왕조의 장자 기승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정도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동서고금 역사상 왕궁을 동향으로 짓는다는 얘기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왕궁은 당연히 남향으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왕이 가져야 될 포지션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도전이 밀어붙여가지고 남향으로 경복궁이 지어지게 되었고,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조선 왕조는 묘하게 장자 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더라.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태종 이방원은요, 이복 동생들을 죽이고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죽이고 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바로 왕으로 올라가기에 조금 거시기 했는지 자기 이제 위에 있었던 형이었던 둘째 형이었죠. 첫째 형은 이미 돌아가셨고 둘째 형인 이방과를 왕으로 올립니다. 이방과가 이때 정주홍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이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나중에 계속 겉돌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아예 정주홍이 물러나고 태종이 왕이 오르니까 화딱지가 나서 결국 함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방원이 이제 이성계를 모시고 오려고 함흥에 계속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신들을 갖다가 이성계가 보이는 족족 활로 쏴서 죽였다더라. 그래서 한번 심부름을 보냈는데 왜 안 와? 할 때 나오는 용어가 바로 함흥 차사더라 라는 그런 야사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것도 야사 이야기고 실제로는 아무리 이성계라고 해도 왕이 보낸 차사를 그렇게 함부로 활로 쏴가지고 죽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대신에 조사이라는 사람을 사주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이 결국에는 실패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방원은 자기 아버지를 그때 모시고 와가지고, 이성계 입장에서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까지 일으켜봤는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니까 결국에는 그 이후로 자기 아들 이방원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그냥 얌전히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성계가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성계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소원이 한 가지 있다. 그 소원이 뭐냐면은 내 고향이 함흥이 아니냐. 그래서 내 조상님들의 묘소도 다 함흥에 있는데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 함흥에 묻어달라. 그래서 조상님들의 묘소를 가까이서 그렇게 내가 모시고 싶다라고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죠. 자, 이방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이거를 들어주고 싶었겠죠. 들어주고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흥에다가 무덤을 만들게 되면요, 왕릉을 짓게 되면은 이방원이 그러면 자기 아버지 무덤 참배하러 갈 때 함흥까지 매번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원이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은 경기도 구리시에다가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유언을 어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건원릉이라고 해가지고 태조 이성계의 무덤이 있고, 또 이거 말고도 8개 무덤이 더 있어요. 토탈 9개의 왕릉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동구릉이라고 부르죠. 그 동구릉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이 이 건원릉, 태조 이성계의 무덤인데요. 그럼 이방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유언을 어긴 셈이 된 건데 그것도 어떻게 할 거냐. 나름의 묘수가 있었습니다. 함흥의 상징이 뭐였냐면은 억새풀이었어요. 그래서 그 억새를 따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방원 입장에서는 내 비록 아버지를 함흥에다가 묻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함흥의 분위기는 느끼십사 하고서 이렇게 억새풀을 따다가 쭉 동굴에다가 심었다라고 전해지죠. 자, 요게 이제 건원릉과 얽혀진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조선 왕릉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하여튼 이 풍수지리 빼놓고 얘기하기가 힘든데 뭘 할 때마다 이 풍수지리적으로 명당 자리를 갖다가 선정을 하고서 건물을 짓든지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물들을 지을 때는요. 왕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릉도 풍수지리적으로 명당 자리를 찾아서 했는데, 특히 왕릉의 경우에는 배산 임수 형태의 지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배산, 뒤에는 산이 있고 임수, 앞에는 강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릉 같은 거 보면요, 앞에 조그만한 실개천이라도 무조건 지나가요. 뒤에는 산이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실개천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왕릉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왕릉의 입구에 딱 들어가면요, 그 입구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저 홍설문이라는 겁니다. 자, 홍설문은 왜 홍설문이냐? 자, 이렇게 커다란 기둥으로 문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에 살이 있어요. 살이 있는데 살이 몇 개가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죠. 이 홍설문은 100%는 아닌데 보통 9개의 살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면은 숫자 9가 이 시대는 뭘 상징했냐면은 영원하다, 크다라는 것을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크고 영원하다는 의미로 9개의 살을 갖다가 썼고, 그 다음에 왜 하필 붉은색이었냐? 팥죽과 관련된 일화 있죠, 그죠? 동지 때 팥죽을 왜 먹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팥죽과 관련된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귀신이 싫어하는 색깔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악기를 쫓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문을 칠했다는 거죠. 그래서 홍설문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바로 왕릉의 입구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설문은 쉽게 말해서 왕릉의 입구를 표시하는 것과 동시에 악기를 내쫓는 역할도 하고, 또 이 왕릉의 참배를 하러 온 사람이 이 앞에 딱 서가지고 먼저 이제 딱 이렇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정결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게 정자각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는 이 길이 깔려 있는데 이 길이 좀 희한하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요건데요. 자, 요게 바로 이제 그 길입니다. 정자각까지 가는 깔려 있는 길인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한쪽이 살짝 높고 한쪽이 살짝 낮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 깔려 있거든요. 높은 쪽을 신도라고 부르고 낮은 쪽을 어도라고 불러요. 이게 왜 이런 거냐?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태종 이방원이 태조 이성계의 무덤을 참배하러 왔어요. 권원릉에. 여기서 이제 이방원이 옷매무새를 딱 이렇게 가다듬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선왕의 영혼이, 이성계 영혼이 여기까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둘이 나란히 가는 건데, 아버지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셔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살짝 높은 신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인 이방원은 그거보다 살짝 낮은 어도로 가는 겁니다. 신도는 신이 가는 길, 즉 선왕의 영혼이 가는 길이고, 어도는 현재 왕이 가는 길, 그래서 어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건너서 쭉 가면은 정자각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정자각은 이름이 왜 정자각이라고 지었냐면요, 한문으로 갑을 병정할 때 그 정자, 알파벳 J 모양으로 생겼죠. 그 모양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정자각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면요, 이 정자각은 제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올라갈 때 보면 계단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난간이 있고 하나는 난간이 없어요. 이것도 왜 이러냐면은 난간이 있는 쪽이 신계예요. 신이 올라가는 계단, 즉 선왕의 영혼이 올라가는 계단이고, 그 다음에 난간이 없는 쪽이 어계예요. 임금이 올라가는 계단이라는 의미죠. 즉 쉽게 말해서 이방원은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성계 영혼이 이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자각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면은 이성계는 이 제사를 받고서 바로 이제 무덤으로 뿅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글로 들어가시는 거고, 이방원은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재밌게도 계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계밖에 없어요, 반대편에는. 왜냐면 이미 태조 이성계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어계 쪽으로 내려오는 걸로, 이방원이 혼자 내려오는 걸로 구조가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계를 통해서 내려오면요, 이 예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구덩이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제문을 불태우는 곳이에요. 제문을 불태워서 여기다가 파묻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예감이라는 게 있죠.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끝난 겁니다. 1차적으로 끝난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2차 코스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봉분이 있는 곳까지 어떤 곳을 이제 거쳐서 가게 되냐?
봉분이 있는 곳까지 늘어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석상들이 늘어서 있는데, 자, 왼쪽에 있는 것이 무석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문석인입니다. 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석인이 가장 바깥쪽에 있고 문석인이 안쪽에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문관이 왕을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기 때문에 문석인이 안쪽에 있고 무석인은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석인은 뭘 들고 있냐면은 바로 칼을 딱 이렇게 짚고 있죠. 칼을 짚고 있고, 문석인은 손에 뭘 들고 있는데 저게 홀이에요. 저 홀이 뭐냐면은 왕이 신하를 부를 때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원래 저런 홀을 나눠줘요. 미리 나눠주고 반쪽을 나눠주고 반쪽을 맞춰보는 겁니다. 왕이 딱 불렀을 때. 그래서 이 홀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원래는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극 드라마에서 다 생략하는 내용이긴 한데 일종의 출입증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석인이 들고 있는 것은 당연히 칼인데, 이 무석인은요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왕릉 말고는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칼이 단순히 칼이 아니라 군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돌로 만든 말이 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왕릉을 호위하는 문석인, 무석인이 배치가 돼 있고요.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석인이 있고 문석인이 있고 그리고 봉분이 있는데, 가운데 보면은 이 등 같은 게 있죠. 밤에 여기다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게 장명등인데 이 밤에다 여기다 불을 밝혀가지고 왕릉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넓적한 돌이 있는데 이거를 많이들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저게 혼유석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원래 뭐 한대냐면은 저기다 음식 차려놓는 게 아니라 음식 차려놓고 제사 지내려고 저 놓은 게 아니에요. 이미 음식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거는 정자각에서 다 끝냈어요. 다 끝냈고 여기서 이제 하는 건 뭐냐면은 선왕의 영혼이 여기 봉분 안에 이제 딱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방원이 여기 앞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성계가 아들 왔어 하고서 여기 혼유석이 나와가지고 앉아서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은 바로 이 앞에서 혼유석이 앉아 계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넋두리를 하는 거죠. 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그러려고 만든 게 혼유석이지, 여기에 사실 사람이 함부로 앉거나 원래 여기다 음식을 차려놓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이렇게 삼면으로 곡장을 두릅니다. 풍수지리에 따라가지고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옛날 이 풍수지리에 따르면요, 좋은 기운은 남쪽에서 온다. 남쪽은 터놓는 거예요. 나쁜 기운은 북쪽에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북쪽은 이렇게 곡장을 쳐가지고 둘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뭔가 석상들이 있죠. 보통 이제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석상을 놨는데, 얘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악귀를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뒤에서 봤을 때 무석인, 문석인, 그리고 장명등 여기 가려져 있지만 앞에 혼유석이 있고 봉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곡장으로 이렇게 둘러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석상들을 배치를 해서 에스코트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는 것이 요때 당시 왕릉의 기본적인 포맷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왕릉에 따라서 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100% 다 이거랑 똑같지는 않은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형태로 왕릉이 짜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성계 왕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원릉이라고 해가지고 본래 유언은 함흥이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먼 거리까지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 참배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좀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도 구리시의 2대 대신에 함흥의 분위기를 즐기시라고 억세풀을 놓게 됐고, 반대로 이제 이성계가 미화했던 신덕원 강시부터 그 원래 서울시 중구 정릉에 있었어요. 정동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게 정릉인데 이 정릉을 서울시 성북구로 아예 이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정동은 이제 조선시대에 가장 삐까번쩍한 지역으로 또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동이라는 지명은 이 정릉에서 따온 거지만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정릉동도 역시 이 정릉이라는 지명에서 따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말고도 뭐 이제 조선시대 왕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런 이야기들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토대로 왕릉이나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봤다면은, 다음 시간에는요 뭐 좀 칙칙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좀 즐거운 얘기를 해봐야 되죠.
조선시대 왕들은 뭐하고 놀았을까? 왕들이 했던 놀이라기보단 스포츠에 가까운 건데 어떤 스포츠들을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